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62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녹화 방송 이름이 생방송이야? 이 그림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걸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 근데 이렇게 국회 올 때마다 기분이 조금 제가 조금 그러네요. 뭐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조금 있어요. 야, 오늘 무슨 행사장에서 이거 없구나. 갖고 오십시오. 참고로 알고 있어. 보좌관이 대통하면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국회의원을 했어야 돼.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이 앞에서 너무 많이 줄을 기다리네요. 네, 오늘 열람실 처음으로 보는 책 공간 새로운 열람실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축하해. 여기요? 여기 아무리 내가 형님이 여기가 더 좋은 자리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이거 봤는데 여기 둘이 막 두 줄, 세 줄씩 해가지고 배지를 안 다르니까 이런 수모를 엄청 당하네. 근데 옛날에는 저희 경비 아저씨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 이 대목에서 준석이었으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건데. 이준석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형님한테 정신 차리시라고. 아이고, 네. 여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박종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자 그리고 저와 함께 바른정당에서 또 몸을 같이 담궜던, 그리고 지금은 삼선위원 됐죠 벌써. 네. 와,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로 가야 되는. 지금 평택이죠? 네, 평택을입니다. 평택을. 네. 경기 평택을. 경기도에서 몇 석 살았죠 이번에? 경기도에서 7개. 7개. 7개 중에 한 곳입니다. 총 59곳 중에 7개에서. 야, 59곳 중에 7개. 야, 그럼 이게 뭐 엄청난 확률인데, 여기서 승리란, 오늘 유이동 의원 삼선의원을 만났습니다. 야, 이 삼선의원이 쉽지 않은데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글쎄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선의원 되면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 계속하는 것 말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례상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보통 삼선 의원들이 맡곤 하는데, 네. 뭐 이번 민주당 기세 같아서는 뭐 단 한 석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다 양보를 했었죠. 이쪽 그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랬죠. 다 양보를 했죠. 그 양보라기보다도 그게 원만한 원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어느 시점부터 자리를 잡아서 쭉 관례대로 이어져 온 거죠. 국회법상에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았을 뿐 그건 관례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원칙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칙으로 가자는 게 사실은 모호해요. 왜냐하면 원칙으로 가자면 법 조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국회법 어디에도 원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반수 넘은 사람들이 다 독차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민주당 쪽에도 얘기하고 우리 원내 지도부에도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체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체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법 조문에, 국회법 조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나 아니면 연합정당이 원 구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결정을 한다. 일본이 그렇게 되죠. 넣고 그것을 넣고 21대에 그 약속을 하고 22대부터 적용을 하든지, 이거는 이게 어찌됐건 국회법과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1대에서 약속을 하고 22대부터 준용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것은 아니고 20대 국회까지도 아무 말 없다 갑자기 자기네들이
과반수 넘으니까. 넘으니까 이대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원칙이다. 관례라는 것은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신들께서 지난 여러 국회에서 네. 했던 공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말한 대로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게 또 하나 증명되는 거니까 상임위원장 다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너희가 국회가 입법 책임지고 가. 그건 뭐 이렇게도 원내대표께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원내 전략을 세우는데 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개죠. 한 네.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러면 언젠가 22대, 23대 때도 마찬가지로 역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이는 이런 행태, 전략들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자기 발목을 그렇죠. 자기가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죠, 네, 이거는. 네. 그런 격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옛날 소수당일 때 이렇게 안 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다수당이 되고 나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정말 내로남불에 민주당이 내로남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또 한 번 증명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소수당을 배려했던 것들, 네. 그죠 보수 쪽에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예를 쫙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이게 예. 그 어떤 의원님께서 그거를 그 민주당 인사들께서 과거에 주장해서 과거에 TV에 나오셔가지고 주장했었던 또- 것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박지원 이게 옛날 과거 얘기했던 거겠죠? 이게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당 시절에 박지원 대표가 네. 법사위원장은 야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입니다. 집권 여당은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갈 수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네. 이게 본인이 얘기한 거 2012년에 6월에 그죠? 그리고 우원식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역할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다. 그죠? 그리고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2009년에 얘기한 건데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에 상임위원장까지 독직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냐. 이거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 그죠? 이게 관례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의 관례라는 것은 사실 불문법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그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뭐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나간다고 하면 국민들께 저희가 신뢰라는 그 말씀으로 설득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상임위원장 독직했을 때의 비난과 비판은 어차피 민주당이 받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물 직접 따라서 먹고 네. 그래도 되는 방송입니다. 네네 그래야 되는데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국민이 볼 때 그래요. 어차피 이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은 나중에 민주당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속속들이 그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죠.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심사해서 본회의로 올리는 과정을 보면 법안 소위라는 게 상임위 안에 법안 소위가 있는데요. 법안 소위는 실질적으로 그 만장일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합의해야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것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고 본회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차제에
네. 모든 것을 다수결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A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요. A라는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려면 만장일치적인 성격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네. 논리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맨 처음에 발의했었을 때 그 취지도 많이 퇴색되지만 네. 그 법안이 만약에 문제 있는 법안이었을 때는 이 법안에 대한 책임을 여야가 공동으로 지게 되는 네.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법안이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 국민들을 자극하는 부분, 이런 선명성만 내세워서 법안을 그 기획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네. 그럼 법안을 내놓고 법의 그 내용의 문제점을 일일이 짚고 이 법이 완성된 형태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이런 좋은 법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사람으로 일반 국민들께는 비춰지는 그런 네.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를 해도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은 빠져 있고. 어느 순간 빠져 있고 그냥 발목 잡는 모습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일부 의원들은 개혁 법안이다라고 명명을 하고서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대중들의 그러한 의사나 이런 것들로부터 아주 자유스럽지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의 완성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그냥 실제로 법안으로 발효가 돼서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들이 한 1, 2년 지나면 이 법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밖에 심사를 못했던 거야?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비판의 대상은 국회가 되는 거고 사실 그 법안을 맨 처음에 내서 선명성,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의원은 그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 정치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원 구성 협의서부터 모든 그 국회 운영을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민주당의 책임성이 부각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막 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또 핵심이 다수결의 원리니까 아예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안 소위는 모든 상임위마다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법안 소위가 다 있었는데 이게 네. 거의 다수결이 아니라 전부 다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문제점. 이번에 그 조홍천 의원이나 또 민주당에서 보니까 뭐 새롭게 국회를 네. 여러 가지 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회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뭐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조홍천 의원은 그 민주당이지만 사실상은 미래통합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 아니겠어요? 보시기에 그러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제가 볼 땐 그렇고. 조홍천 의원님한테 또 다른 실현의 시간을 안겨주기가 좀 주저돼서 저는 그 말은 얘기하지 질문에 말까요? 대해서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저는 그냥 기자 입장이고 동생 입장이니까. 예. 예. 그분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금태섭 의원하고 네. 그 공수처 부분도 그렇고 예. 뭐 거의 의견이 좀 비슷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네. 믿을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한 보름 됐나요? 어때요? 좀 솔직하게. 글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뭐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시간 아닌가 너무 싶어요. 이른가요? 네, 네, 네. 그래도 딱 보면 싸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움직임 그런 느낌을 국민들께 약하게나마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국민들로부터의 주목을 끈다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목을 끌고 나서 그 주목 끈 부분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당의 공고한 정체로 확립을 시키려면 그 개인이 혼자 이끌거나 몇몇이 이끄는 것보다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 전체적인 그 의견을 모아가는 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곧 잘 될 거다. 나아지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되도록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비대위원이나 이런 구성들이 좀 이렇게 막 힘이 있거나 막 이런 건 조금 느껴지질 않아요. 약간 객관적으로 네. 뭔가 좀 파워풀하고 뭔가 생동감이 그러고 왜냐면 청년들 여성들로 해가지고 뭔가 그걸 기대했었는데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 막 그런 생동감과 파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못해서 지금 느껴지는 게 뭡니까? 보수라는 단어 쓰지 말자, 진보라는 단어 쓰지 말자. 요거 하나 지금 국민들이 좀 각인되어 있고 무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아직은 발표 안 했지만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물론 시간이 안 돼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뭔가 비대위에서 뭐 활발한 논쟁이라든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그 안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좀 안 보여서 활기가 막 차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 이야기를 많이 글쎄 하더라고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근데 거고. 안에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거 아니에요. 안에서 이게 활기차게 움직입니까? 아니 안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여요? 보고 네.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작은 부분만 보니까. 듣고 골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일정한 시기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하면서 네. 지금 비대위가 꿈꾸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형님 눈빛은 별로 김종인 비대위가 마음에 안 드시네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형님 방송 못 봐가지고 아니 저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예. 뭐 아직 그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는 김종인 대표의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통찰력 같은 걸 굉장히 내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팍팍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외부에서는. 네, 근데 좀 희한하고 이런 게 아직은 안 터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청년들도 제가 좀 잘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희들 목소리를 제대로 한번 내야 된다. 거기서 그냥 듣고만 있고, 회의라는 거는 듣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비대위는. 너희들 각자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히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그런 기사가 전혀 안 나와서 근데 그거는 그런 게 내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저도 뭐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 찬성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입장이 반대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지지를 안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우리 당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딛고 일어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많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그 활발한 토론 속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 김종인 그런 차원의 그런 입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고 그런 것들을 많은 당원들은 바라고 있으실 텐데 네. 그러기에는 당의 체질이나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비유를 하자면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유명한 그 집도의한테 그 주치의한테 맡겨졌는데 그 이튿날 바로 걸어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체력을 올리는 기간도 필요한 거고 또 그것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약물적 치료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기다려볼 필요 좀 있다.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뭐 그 교체 선수 딱 집어넣으면 우리 축구 막 국가대표 할 때 뭔가 딱 들어오면 얘가 결정적인 걸 만들어서 빨리 슛을 넣어주길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으면은 아예 어떻게 보면 유이동 우리 의원님처럼 이렇게
안 했다면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원외위원장들이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게 좀 당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전이 90분, 초조하죠. 이 90분짜리 한 게임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네. 이게 한 시즌 네, 또 이 팀이 빌드업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2시즌, 3시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게 이해를 당방송인가요? 해줘야죠. 아니요, 이거 모든 시청자들 다 당방송 아닙니다. 어때요? 지나 보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재선하실 때는 재선할 때 고생. 재선 4년은 막 이 당이 무너지고 탄핵당하고 뭐하고 막 그 과정 속에서 매일 괴로워했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삼선 어찌 됐든 되고 나니까 와 이번에 또 살아나셨어요. 난 참 이번에 살아나신 분들 보면 대단해. 어쩌면은 바른정당계에서는 하태경하고 2명 살아남은 거예요. 하태경 의원하고 그죠? 네.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다. 네. 예, 그 엄청난 진짜 어떤 생명력이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평택이 그렇게 좋은 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네. 하여튼 이제는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글쎄 뭐 당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뭐 이렇게 평상시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뭐 비상 대책위원회라는 게 그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들어설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일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당의 어떤 역할, 직책을 맡는다는 쪽보다는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네. 했었고 네. 그렇죠. 저 삼선이라고는 합니다만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이제 삼선 의원을 하면서 또 보좌진으로서 스텝으로서 의원들을 보좌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경험들을 총망라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한 반수가 초선 의원님들이시니까 네. 그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조언 그리고 뭐 이렇게 도움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 연구 모임 하시는데도 저만 삼선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네. 들어가서는 뭐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의원 연구 모임 운영하시는데 도움되는 것들, 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제가 여의도에서 보고 배웠던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빨리 우리 당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선배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초선 국회의원들도 네. 뭔가 힘도 나고 그 시행착오도 적게 하고 사실 이런 분이 없으시면은 굉장히 힘들죠. 혼자서 다 문 두드려서 가야 되니까. 특히 보좌진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국회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요. 예. 아마 국회 시설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건 뭐 당연한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 보좌진들이 충분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제 경험을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셨던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셔서 거의 의원님들이 바라보시는 눈높이를 저하고 다 맞춰주시고 네. 같이 보게 해주셨는데 많은 역할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고 그런데 결국에는 눈높이는 같을 수 있는데 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야의 출발점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초점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 초점 대상물이 지나가고 나면 또 엇갈리죠. 엇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의원들이 보좌진으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보좌를 받는 데는 일정한 한계라는 게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건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 지난 기간 동안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이어서 그 과정 속에서 생겼던 실패라든지 그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야, 이런 법은 꼭 하고 싶었다. 보좌진 때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네. 국회 활동을 하면서. 네. 근데 그 법들이 통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통과는 안 됐어도 이거는 내가 삼선되면서 이 법은 꼭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뭐 거창한 법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 중요하죠. 국회법에 네.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네, 어떤 거? 이런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아니 무슨 저런 게 다 있어라고 싶은 그런 걸 해야 돼요. 대목인데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네.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하는 걸 보면요. 네. 법안을 표결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찬성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반대 기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본회의에 와서 부결이 되는 법안은 거의 뭐 4년간 10건 미만일 겁니다. 10건, 뭐 5건 미만일까요? 아, 그 이상하네요. 그게 이게 이상한 뭔가 것이 아니라, 잘못됐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각 당의 의견이 충돌이 되면 위에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통과시킵시다라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기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을 법안을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을 본회의장에 오면 이거는 우리 원내 지도부가 허락한 오케이 한 거다. 오케이 한 법안이겠구나. 그러고 그냥 찬성. 기계적으로 찬성을 누르죠. 거수기네 그냥. 로버트네. 로봇과 비슷하지 뭐. 왜 이렇게 거기 아니. 단정적으로 아니, 거기 사람을 앉혀놓지 말고 그러면 네? 그 자리에 유이동 로버트 자꾸, 얼굴 닮은 사람을 앉혀놓고서 자꾸 그러면, 찬성 누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꾸 그러면 저도 내가 좀 비판하려고 그래요. 그 지금 이 상황을. 금태섭 의원처럼 네. 또 뭐 로봇인 것을 뭐 부정하고 그랬다고 네. 또 당으로부터 징계받을지도 몰라요. 민주당처럼. 네. 그러니까 저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아니 제가 문제 지적을 하려고 했던 네. 건 아주 훌륭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어떤 대목이 왜냐면 거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이 짧게 아주 요약돼서 몇 줄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본회의장에 도착하기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고 있는 중에 정리돼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대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적어도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안에 대한 평가를 받고 반대 찬성의 지지 의사를 얻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각 개인에게 회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그 법안을 냈었어요. 네. 근데 그 법안으로부터 제일 저항이 컸던 사람들이 원내 지도부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다가 그래 갑시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상임위에다 연락을 해서 상임위에서 그냥 후다닥 통과시키고 그것이 법사위에 가서 기계적으로 통과되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장에 짠하고 나타나면 이 법안이 뭔지도 모르고 로버트들이 앉아서 법사위에서 법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건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럼 로버트들이 이제 앉아 찍어. 국회의원 로버트들이 다 찍고. 로버트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해야 돼. 나 속상해서 그래. 아니 그렇잖아. 법사위 상임위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훨씬 더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일주일 정도의 숙려 기간을 좀 각 개별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절차죠. 지난한 합의를 통해서 시간에 걸친 합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것의 장점은 역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결정이 나면 찬성과 반대가 막 혼재된 상황에서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결정이 나면 이거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 아니면 몇몇의 집단 소수에 의해서 결정난 것들은 나중에 다수에 의해서 비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난 것은 저는 역진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민주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가장 특징적인 곳이 국회라는 것으로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이 법안에 대해서 각 개별 의원들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너무 간단한 법안 같지만 중요한 법안이에요. 정말 저항이 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누가 그때 인터뷰하는데 누가 결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의원인가요? 김용태 의원 친하시죠? 김용태 의원. 네, 이번에 떨어진 그룹. 왜 이렇게 단정을 지세요? 친하다 그러면 저 내일부터 또 김용태계로 찍히면 어떡하고. 알겠어요. 김용태 의원 잘 아시잖아요. 예. 김용태 의원님께요. 예, 친한 선배님. 예, 저랑 인터뷰하는데 드세요. 국회의원은 제가 사는 겁니다.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2명만 필요하대. 네. 조금 더 넓게 보면 당 대표까지 4명 필요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네. 그, 이게 지금 요 얘기하고 지금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원내대표 둘이서 결정해서 하면은 다 이게 끝나버리는 거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이게 정말 진심으로 같이 n분의 1로서 고민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도 시키고 찬성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사실 영국식 그 의회주의를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따르는 그 국가들을 보면 원내대표를 윕이라고 그래요. 윕. 네. 예. 그게 뭐냐면 이런 큰 채찍을 가지고 맨 등 뒤에 서가지고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 그만큼 원내대표의 힘이 세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영국의 의회 제도를 후진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들이 문화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점차 개선돼서 문화적으로 그걸 다 덮고 가는 거 보완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의회는 사실은 역사가 뭐 한 70년 됐다고는 하나 사실 한국 국회만의 문화를 이렇게 축적하는 것은 불과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네. 그런 시도를 해가는 그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로봇가 되는 어떻게 보면 거수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국회를 이제는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정으로 그 법안을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론이라는 거 이 자체도 좀 이제 벗어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판단해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제 뜻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허리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고 국민이 뽑아줬고 평택 시민이 뽑아줬는데 그죠? 제가 예능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요즘 살려보려고 한마디 해본 네,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나는 진짜 나는 모르겠어. 비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당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지역 의원은 아니지.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당 이름으로 나가서 했지만 소식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유이동 의원이 이름도 좋잖아, 유이동. 예. 뭔가 의로울 의자를 쓰고 것 같고 뭔가 제가 유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또 누구 좋아하세요? 많아요. 많은 유씨 내 친구도 있고 많은데 왜 갑자기 그래요? 아니 그래서 유씨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 말고 또 우리 저기 질투가 우리 딸 남자친구가 유씨에 건씨구나 거기 미안하다 뭘 유씨하고 건씨구나 미안. 아니 제가 이래요 예능이 2%는 막 그냥 막 머리 떠오르는 대로 네, 다 하는 머리 떠오르는 대로. 자, 그 홍준표 의원, 윤상현, 권성동, 네. 김태호 네. 의원들 복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복당에 대해서. 그건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사람마다 다르죠. 이 네. 사람은 복당시키고 싶고 이 사람은 안 시키고 싶고 솔직히 4명을 묵뚝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민감하다 그러는데
한 명 한 명 할까요? 한 명 한 명 하면 확실히 나오는데 그지? 그럼 답이 나오는데. 저는 거꾸로 질문 못 합니까? 예. 아니, 제가 커피도 사는데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복당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어찌됐건 그 네 분의 힘을 우리 당의 하나로 합친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근데 그것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순간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저런 뭐 내부의 불만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는 길을 정당이라면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나 절차 내용은 조금 네. 비대위가 됐든 새로운 지도부가 됐든 좀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분이 홍준표 의원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당에 어떤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반 우려 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우려 쪽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우리 당에 왔을 때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아니면 계속 지금 내부 총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죠? 이제는 우리 당이 망했잖아 거의 그죠?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뭐 모든 당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당을 외부에서 지지하고 성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거기에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런 마음은 간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좀 당분간만이라도 내부 총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막 내부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서로 막 지금 민경우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그 하는 거 보면 그냥 좀 조용히 좀 개인적으로 전화로 했으면 좋겠고 막 대변인 통해 아니면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전 언론으로 볼 때 당이 또 쪼개지지 않나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형님이 훨씬 더 잘 알지 않으세요? 하태경 의원이나 잘 알죠. 민경우 의원? 잘 알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네. 직접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양쪽 분하고 네. 잘 모르니까.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냥 이 방송은 넋두리 하는 방송이에요. 네, 넋두리 방송으로 바꿔줘. 그리고 또 그 법안 말고 또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법안 아주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절차에 관한 것 특히 이 내로남불하는 것들 제가 보기엔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들이에요. 지금 이런 논쟁들이 옛날에 무슨 뭐 예송 논쟁 네, 가지고 이거 40년 동안 조선이 움직이지 못했던 느닷없이 뭐 일하는 국회 하자 그러고 자기 얼굴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이 국회의원들 뭐 형님도 잘 가까이서 보시지만 저도 오늘 집에서 5시 반에 나왔습니다. 네. 보통 오늘 집에 들어가면 한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 중에 한 5, 6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데 저도 딸이 셋이에요. 네. 딸 외에 또 있죠, 아들도. 아들도 있어 나는. 그렇게 아들 없죠. 네,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국회의원들 일을 안 한다는데 도대체 아빠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제가 말이 없지. 말문이 막혀가지고요. 네. 그 아이한테 아빠가 지금 버스 전용차로를 피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전 평택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네. 이 시간에 나가야 되고 대단하다. 평택에서 출퇴근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아침 7시 반에 조찬 세미나에 가서 참석을 해야 되고 뭐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역에 가까운 분들 슬픈 일 당하셨을 때 문상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뭐 민원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찾아뵙고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단다라는 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스케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게 개인 정치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이라는 이 큰 팀이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는 이 파고들을 다 헤쳐넘어야 된다는 그 공동체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내로남불 네. 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을 좀 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고쳐보고 싶은 게 있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 관련된 법안들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역.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지금 평택항이 있잖아요. 여기. 평택항 없나요? 평택항이 있죠. 네, 크잖아요. 엄청 개발되고 있죠. 네, 네, 해군본부도 있고. 네. 그 문득 평택하니까 연관된 게 평택항이어서 막 항하고 해군 뭐 이런 거. 이제 평택항이 경기도 유일의 항입니다. 제가 1호 법안을 네. 21대 들어서 냈는데 네. 그 법안이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 연장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평택으로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이렇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평택 지역의 그 토지를 수용하고 군사 지역으로 그 특화하면서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약을 받고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네. 특별히 평택 지역을 위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만들 당시에 애초 기대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그 법안 시한 내에 끝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 차례 연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덜 마무리가 돼서 한 번 더 연장을 하는데 지금 이건 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고 평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평택만을 위한 뭐 특별한 무슨 특혜를 주는 법으로 오해들을 하세요. 네. 핵심이 뭡니까 그 내용? 아, 뭐 아파트 개발 용적률 이런 건뭐 그 거 이런 거 아니고. 예, 그런 거보다도 그런 이제 것도 돼 있겠지, 그 뭐. 예.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이제 공여 구역을 이제 땅을 우리가 이렇게 공여하면서 그 공여 구역 그 주변에 대한 지원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과 평택 지원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평택의 거의 모든 주한미군 기지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과 그 일반법을 합쳐서 일반법화하는 내용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 법을 꼭 제 임기 중에는 한번 처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평택 한번 가서 그 둘러보고 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자주 오세요, 자주.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게. 이 평택에 대해서만은 왜냐면 평택 지원 특별법이니까 뭐 지원한다는 게 국가가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평택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규제 좀 협파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감으로 오는 느낌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그죠? 꼭 평택만 구청이 요번에 어떤 형태로든 되는데. 21대 꼭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았는데 내가 네. 하여튼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늘이 기회를 안 주니까 속상하네요. 갑자기. 그럼 저라도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오늘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자, 저 때문에 안 좋으신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내 스스로 안 좋아해 스스로. 예. 앞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좀 지양하도록. 와, 그 입장에 할 때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줄 서는데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예. 자, 지금 현재 기본소득 이런 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꼭 반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 내용만 잘 다스리면 오히려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그 의원들 얘기하는 게 이제는 선택적 복지 얘기가 그쪽에서 나오더라고. 오히려 여기가 우리가 원래 무상급식관에서 오세훈 시장 할 때 선택적 복지해야 된다라고 보수 쪽에서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보 쪽에서 선택적 복지가 그게 제대로 된 복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수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약간 얘기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걸로 느끼는데 이거를 거꾸로 반대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 아직 오픈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잡아서 여기서 먼저 발표하는 거야. 그럼 저쪽이 반대래. 그러니까 저쪽이 내용을 듣기도 전에 반대,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무조건 반대야. 그럼 우리나라는 찬성을- 언제 발전해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아니 나 이번에 보면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만약에 전체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을 5등 시장이 만약에 그때 먼저 주장했다면 그때 시의회가 전부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90%인가 88%인가 그래. 그러면 거기서 아마 들고 반대했을 거야.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 내가 볼 땐 그래. 이게 상대방이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근데 해봤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식화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적 복지는 뭐 보수다, 보편적 복지는 진보다. 이런 도식적인 개념화를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선택적 복지라는 표현,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이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원래 개념은 이 실험은 지금 핀란드에서 하고 있는데 1차 끝나고 지금 2차 뭐 시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원래 보수정당에서 내놓은 제안이에요. 이 기본소득? 예, 이 출발이 뭐냐면 각종 복지 혜택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그냥 묶어버리자. 네,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블록화시켜서 기본소득 위에다가 뭐 한두 개 가지 정도 더 얻는 정도로 이걸 주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거 괜찮네. 네.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접근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럼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특히 이게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그분들의 그 노동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 하는 거고, 이것이 실제로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지금 테스트하는 정도예요. 네. 그 개념 정도를. 그러니까 이걸 뭐 좌파적 접근이다, 우파적 접근이다, 아직 저희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맞을 것이냐는 저희도 이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맞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이것도 사회 안전망의 그렇죠.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기본소득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촘촘히 하는 데에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들도 있는 것이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 대안 하나로 만족스러운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시도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복지고 더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본소득 논의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고,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처럼 사회의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약간씩 확대되는 게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든지.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걸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직업의 형태,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안정적인 그 기존의 질서 속에서 고용을 확보하고 계시던 분들이 길거리를 내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에 이 고용의 안정, 사회의 안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사회 그 기본소득 개념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좀 아직까지는 좀 완성이 덜 된 부분이 많다. 이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 네. 저는 좀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어, 좀 제대로. 네. 재난지원금도 보니까 뭐 카드로 주고 막 이러니까 그 어르신들이나 진짜 그 아예 못 쓰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냥 깨끗하게 통장으로 해서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듣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뭐 아동수당, 교육수당, 뭐 8분위 등록금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 다양하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걸 하나로 쫙 묶어서 이렇게 딱 줘버리면 오히려 굉장히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거고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에서 유명하게 회자가 됐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유시네요, 여기도 유승민. 예, 한자는 다릅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든지 내놓는 모든 정책들이 증세에 대한 것, 재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증세해버리면 안 되죠, 이거. 증세하면 국민만 힘들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복지의 확대라는 것은 증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묶어가지고 블록한다는 그런 그러면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복지의 체제라는 게 지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기대되는 소득 1인당 뭐 100만 원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죠.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일 거란 네, 말이에요. 훨씬 낫죠. 그럼 훨씬 낮은 금액을 예를 들면 20. 월 20만 원씩 준다. 그랬을 때 그게 사회 안전망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적어도 저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옛날에 송파 무슨 거기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안타깝게 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질 것 지금 같다는 그 금액의 한도를 가지고 얼마로 책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도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나 그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야, 사각지대를 챙겨야 돼요. 맞습니다. 교통사고도 사각지대를 못 봐서 나는 거거든요. 네. 아시죠? 사각지대. 운전할 때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내가 볼 때 그 사각지대. 송파의 그 옛날에 모녀 안타까운 목숨을 끊으셨 그런 분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였거든.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이런 기본소득을 웬만하면 찬성하세요. 이거 내가 볼 때 좋아요, 괜찮은데요. 네. 다만 이제 증세를 없이 전제 조건 증세 없이 하는 걸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죄송합니다. 내가 괜히 알아가지고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앞으로 포부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 이게 왜냐면 한 번 방송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영원히 계속 남는 거예요. 저기 자녀분들이 할아버지 될 때까지 손자 날 때까지도 이게 유튜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구글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랑 관계도 없어 이게. 미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남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그럼 잊혀질 권리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그 구글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떡하라고. 아니 형님 이거 뭐 출연료도 안 주고 출연료는 내가 나중에 밥 사줄게. 왜냐면 잊혀질 권리도 안 주고 구글이 또 수수료를 이게 높였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게 없어 거의. 저도 지금 거의 봉사해. 그죠? 저도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종을 올려야 돼. 우리가 시청자를 위해서 종을 올려야 되니까. 자, 못한 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마지막 한 말씀. 없습니다. 저 너무 오래간만에 이 존경하는 형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예. 지금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모양으로 보면 일당이 177석이라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과분한 의석을 확보하는 바람에 예. 저는 힘의 논리로 지금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불안함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미래통합당이 조금 더 냉정해지고 그렇죠. 조금, 냉철해야 돼. 예, 조금 더 차분한 자세로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고 저희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로지 국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의 노력, 저의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는 만큼 뭐 저도 삼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의 노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이동 의원에게 우리가 모두 좀 박수를 치고 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힘든 곳에서 경기도에서 살아남으신 분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지켜본 바에는 굉장히 합리적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중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아주 그 보증할 만한, 개런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평택 시민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좀 박수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냐하면 경륜이 워낙 있기 때문에 보좌진 경륜에다가 지금 삼선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나중에 꼭 술 한잔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사신다던데 갑자기 소주 한 잔.